여러분 혹시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보다 더 뛰어나면 그게 사업이고, 반대로 사장이 직원들보다 더 뛰어나면 그건 장사랍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지?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납득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사장이 올라운더로 활동을 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직원들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서 직원 3명 몫을 해봐야 그건 장사밖에 안 되고 사장 자체가 골병만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1등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업의 크기를 최소 전국 단위에서 심지어 뭐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자, 그리고 생각을 어떤 골목 안에 머물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탁 트인 시야로 벗어나게 해주는 이 책은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한 사장 오브 사장이죠.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전작 돈의 속성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저는 처음에 이분을 몰랐을 때는 솔직히 이분 이제 약간 사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찐이더라고요. 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은 현재 국내 베스트 2위에 랭크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그러니까 이 책은 5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의 10년치 경영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재벌집 회장님이 하시는 어떤 훈화 말씀처럼 하신 줄 알았더니 마치 옆집 아저씨가 구멍가게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체에서는 진짜 대인배로서의 품격과 더불어 또 야수 같은 위엄까지 느껴지는 정말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 오랜만에 봤어요. 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은 총 5개 장으로 우리 같은 1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아니면 뭐 현직 사장, 여기에는 뭐 작은 구멍가게 뭐 사장부터 뭐 코스닥 상장사의 사장까지 전부 포함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전부 구성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매일매일이 변화 그 자체라서 사장들은 늘 우울함, 뭐 공황장애, 심지어 뭐 사장들 70%가 무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감해요. 그런 사장들이 대한민국에는 무려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뭐 1인 기업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울해하는 이유는 매일 사업 때문에 어려운데 물어볼 것도 없고 정작 뭐 하소연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구세주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등일까. 이분이 먼저 다 겪은 걸 책에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회장님 언제 저 초대해 주시면 제가 세 차라도. 먼저 이 책의 1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례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개국 공신의 반란이나 아니면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로,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진짜 쓸데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은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긴장됩니다. 읽어보신 분은 그 설렘 포인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겉으로나 평온한 척을 하지 실은 마음속으로는 지옥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웃고 있지만 생지옥이에요. 앞으로 잘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자고요. 그리고 2장은 진짜 사장으로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내면의 힘, 그러니까 멘탈 이런 걸 기르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직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사업에서 이 직원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라고 하죠. 실제도 그렇습니다. 직원하고와의 관계, 가령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격식을 좀 차려야 하는지, 또 차린다면 또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차려야 되는지, 이런 정말 사사오보지만 진짜 세밀한 문제, 그리고 누굴 승진시키고 또 누굴 해고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들이 진짜 밀도 있게 나오고요. 재밌어요. 사장은 뭐 세무회계 같은 내용들이 일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아직 깜냥이 안 돼서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골목에서나 노는 이유가 있죠. 나머지 5장과 6장도 결국 사장으로서 이제 골목에서 벗어나서 진짜 글로벌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해 안 돼도 결국은 알아야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해하도록 저도 시간 내서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건 뭐가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A. 불경기, B. 직원들 간의 불화, C. 경쟁업체 난립, D. 환율 상승, E. 이자율 상승, F. 전쟁, G. 횡령 도난, H. 소송, I. 구인난, J. 임금 상승. 이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것은 뭘까요? 전부 아닌 것 같은데? 답은 F. 전쟁밖에 없답니다. 전쟁 외에는 전부 사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건물주가 아닌 이유는 대체 뭘까요? 누구 뭐 건물주 안 되고 싶어서 그랬나?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의미심장해요, 이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살 생각조차 안 하는데 건물주가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엄청난 돈이 있어야 건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저도 착각을 한 거죠. 이제 건물주의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 건물을 갖게 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고 건물을 가진, 그러니까 레버리지
아니지 사업가라는 점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상업용 건물은 80%까지 담보대출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나머지 20% 잔금조차도 이게 없어도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내용을 5년 전에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여기 김승호 회장님, 그러니까 저자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당장 뭐 건물부터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책을 고를 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단순한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마치 이게 모든 상황에서 전부 맞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들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부류의 책들을 보면은 딱 작은 수의 법칙이 떠오릅니다. 작은 경험 갖고 일반화하는 거. 그런데 결론부터 말해서 이 책은 진짜 읽는 내내 개인의 꼰대스럽고 편협한 정보를 준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인 줄 알고 선입견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바로 인간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떻게 매질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가끔씩 드러나는 그 인간미가 참 읽을 맛을 나게 했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수준의 책은 아마 국내에는 거의 없을 듯 하고요. 단순히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제가 뭐 칭송하고 뭐 빨아대고 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벌 사람이 번 거구나. 이런 내용을 쓰기까지 대체 이분은 어떤 삶을 사신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건 그저 호구처럼 뭐 예스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적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장의 행동 범위 내에서 상대 직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면서도 절대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렇게 또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례로 그 54챕터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편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어떤 사장도 직원을 해고하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이 존중받는 상태에서 해고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고용주나 회사의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집중하도록 돕는 것, 이게 해고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고는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해고하면 그 방식 자체로 상대방을 무시한 거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사람이 직접 해고도 통보하는 게 원칙인 점, 그리고 장소도 사장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중립적인 장소인 뭐 회사 회의실 같은 곳이 낫다는 겁니다. 그 해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되 이 해고 통고 내내 개인의 존엄성을 결코 훼손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또 당사자는 감정적일 수 있으니까 미리 휴지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뭐 창문이나 문도 이렇게 닫아놓는 등 사소한 것까지 주의를 줍니다. 물론 해고 사유는 명백하게 존재하죠. 뭐 크게는 뭐 성희롱이나 뭐 회사 내 따돌림 아니면 폭력, 뭐 반사회적인 인종차별, 또 비윤리적인 행위, 뭐 회사 자산의 절도,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또 시간의 절도, 또 과도한 지각이나 아니면 조퇴 또는 연락 두절, 뭐 또는 뭐 회사의 성장 둔화로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감축이 필요할 때는 진짜 즉각적인 해고를 결단하고 단행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주라는 거죠.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쉬운 사장은 없지만 이 직원이 다른 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돋보이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해고하는 게 실은 회사나 그리고 이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편 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가지를 꺾으라고 하는데요. 왜 같은 노력 그리고 같은 자본,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데 작은 시장에 머무냐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같은 비용을 투입하고 같은 시간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동네 매장 하나도 겨우 갖게 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수백 개의 매장을 갖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이 차이는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말을 해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좀 가진 게 있어야 어떻게든 버티고 사업도 하는 거지. 돈 많은 놈이 유리한 거 아니야? 자본 없이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가냐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고정비 이런 거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의 종착점을 먼저 그려보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하루 매출 100만원짜리 떡볶이집을 상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매장으로 전국의 매운 떡볶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차이, 즉 관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당장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엔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또 그렇게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모색하자는 거예요. 돈 버는 진리도 말해줍니다. 정말 이 대목이 모두가
모두가 궁금해하고 그런데 실상 잘 못하는 부분이죠. 인테리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고객을 냉정하게 자른다거나 또는 자신의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도리어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고 사업은 그 자체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요소를 배제하는 순간 그 지점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그 사업체의 내리막길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예로 든 것이 있어요.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자기 매장으로 고객이 한 명이 걸어 들어오면 28,000원의 매출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고객은 눈에 보이는 그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평균적으로 20명은 더 있다는 거예요. 즉 고객 한 명만 만족을 시켜도 28,000원이 아니라 56만 원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고객까지 만족을 시키게 되면 112만 원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창출된다는 거죠. 그럼 1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즉 고객을 한 명 한 명 띄엄띄엄 보지 말라는 거고 우리한테 오는 그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절대 냉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마치 매번 단체 손님을 맞듯이 그런 손님들이 온 듯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게 바로 돈 버는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사례입니까? 아주 뻔한 말인데 이거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장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재산 규모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도 정해줍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 마치 우리가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그걸 또 정해주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만 그 규모가 달라. 그러니까 가령 재산이 10억 이하일 때는 형제들 창업 자금 대주는 일이나 부모님 집 사주는 거 또는 부모님 차를 바꿔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면 왜냐면 이제 막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된 그 시작점일 뿐이라서 그저 가족 안에서 눈에는 띄지 않지만 늘 고생하는 여자분들 또는 조카들 정도를 챙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10억 정도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올케나 혹은 형수에게 혹은 와이프에게 명품 가방 사주는 거 이런 거 오케이. 그리고 귀여운 조카들 대학 입학할 때 노트북 정도 사주는 거 이 정도.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단체로 밥을 먹었을 때 시원하게 밥값 정도로 내는 거 쏘는 거 이 정도. 그리고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정도. 딱 이 정도 수준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재산 규모가 50억 원이 됐어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부럽고 경제적으로는 별로 고민이 없겠죠. 근데 이 정도 돼야지 부모님한테 집과 차를 사주는 시기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들 학비 정도는 내줘도 괜찮고요. 이제 재산 규모가 50억을 넘어서 이제 100억대가 됐어요. 이걸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자기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은 적극적으로 도울 책임이 있고 이게 바로 100억대 자산가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문 자체도 부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베푸는 일들을 모두 배우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하라는 건데요. 그래야 내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 가문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우자는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말만 안 했지 생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라는 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런 점을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그 다음에 크게 성공한 사람의 차이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보면 어떻습니까? 경쟁자보다 다이어트 해보면 내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지 우린 잘 알고 있죠.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긴 거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모든 나도 역시 이길 수 있다. 참 명언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거 좀 강조점인데 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 라고 실은 저도 그렇게 늘상 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돈이 필요해진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먹히기만 하면 더 이상 돈이 들 필요가 없고 도리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돈은 많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것과 반대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라면 후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업 영역에서 대가가 되면 그제서야 왜 사업에서 돈이 필요 없었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봐가지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가가 별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또는 제가 돈을 쓴 모든 것을 노트에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게 식당이든 마케팅 외주를 준
준 거든 뭐 블로그 체험단이든 뭐 전자책이든 강의를 구매했든 뭐 영상을 봤든 뭐 기름값을 냈든 뭐 아들을 줄 장난감을 문방구에서 사왔든지 간에 왜 내가 그런 곳들에 가서 내 피 같은 돈을 냈지? 왜 그곳에 가서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낸 거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나부터 잘 관찰하고 공부하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전략으로 판매만 하기만 해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분야만 생각해도 떠오르는 최고의 존재도 있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내 주변부터 탐색해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은 늘 내 주변에 공기처럼 이렇게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좋은 책입니다. 사장학 개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3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사장의 하루는 매번 다른 하루이기에 매일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한다. 이 책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 바란다. 이거는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읽고 복습해야 될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나 아니면 구독 버튼 한 개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부동산이죠? 제가 건물 하나 사려고 하는데 80%는 대출 받을 거고 남은 20%는 어떻게 안 됩니까?